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304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었지만 불행한 사고로 가족이 모두 떠난 이후부터는 점점 음산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304호가 비어있고 사람들은 그곳이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소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내게 그곳은 그저 빈집일 뿐이었다. 얼마 후 마침내 그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고 그녀에게는 언제나 함께하는 하얀 고양이가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쇼핑을 하고 산책을 즐기며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다.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지만 특별히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벽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듯한 소리였지만 분명 할머니는 혼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처음엔 TV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불분명한 속삭임은 전혀 TV의 것 같지 않았다. 며칠 후 고양이가 울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문 앞에서 우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는 안타까울 정도로 슬펐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해 보았다. 놀랍게도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고양이는 여전히 문가에 앉아 울고 있었고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할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304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오래된 벽장의 안쪽에서 예전 그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던 가족들이 이곳에 묻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일 들려오던 속삭임의 정체였다. 그것은 고양이가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듯한 신음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할머니가 매일 밤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대화하는 환청을 듣고 따라하는 행동이었다. 할머니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304호는 다시 그 음산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곳을 떠나온 나는 지금도 내 방 한 구석에서 어느 날 밤 들렸던 속삭임을 떠올리며 매 순간 오싹함을 느낀다. 그 고양이는 어디로 갔는지 할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사건 이후로 이곳 주변만큼은 절대 밤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에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공포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공개한 것이며 다양한 이야기가 추가되면서 더욱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한산한 지방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민주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졸업 여행을 가기로 계획합니다. 이들은 번화한 도심 대신 조금 한적한 여행지를 선택하여 자연을 만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표 여행지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민박집입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 몇몇 여행자들에게 평을 받았고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민준과 그의 친구들인 지훈, 영수, 예지는 각자의 가방을 챙겨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도심을 벗어나고 창밖으로 점점 더 자연이 펼쳐졌습니다. 도착한 후 이들은 민박집 주인이 안내한 셔틀버스를 타고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박집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찬 공기가 감도는 저녁, 주인은 따뜻한 저녁 식사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은 넓은 정원과 아늑한 방이 있는 전형적인 한국식 한옥 구조였으며 벽난로의 온기가 집안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촛불이 놓인 탁자를 중심으로 분위기는 조금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 주인은 담백한 미소와 함께 이 지역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산에는 몇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소녀의 전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다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끝내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산에 머물며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유혹해 산으로 데려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설 이야기는 잠시 민준과 친구들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이들은 그런 이야기쯤이야 흔한 호러 스토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식사 후 방에 들어가 간단히 짐을 푼 후 이들은 다음 날의 등산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민주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흐릿한 안개 속을 걷고 있었으며 저 멀리서 어떤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을 볼 수 없는 거리였음에도 이상하게 그에게 말을 거는 듯 느껴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소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아채며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전날 밤 꿨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를 그저 욱신거리는 피로에 결과로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흘려넘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들은 산 정상까지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는 생각보다 가팔랐고 거센 바람마저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등산 중간에 경치가 좋은 곳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그때 그는 뒤를 돌아보며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예진을 발견합니다. 예진은 나뭇가지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나무 가지를 길게 휘두르며 V자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스 부호 같은 패턴이었고 민준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일행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민준은 예진에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민준은 그날을 이후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 돌아온 후 예진은 조금 우울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물었을 때 예진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피곤해서 조금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도 일행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은 또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욱 뚜렷하게 그는 그 흰 소녀가 다시 앞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민준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반쯤 가려진 채로 어렴풋하게 웃고 있는 입부분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민준은 의식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으나 발걸음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은 뒤에서 누군가 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려 했지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곧이어 어떤 손이 그의 어깨를 툭툭 터치하더니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방은 어두운 채로 여전히 조용했으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타박상이나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예진은 늦잠을 자고 뭔가에 홀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민준 일행은 아쉬운 마음으로 짐을 챙기고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마지막으로 마당에 나가고 싶어졌고 집을 나서기 전 주인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주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간 꿈에 놀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주인이 뭔가 알고 있었다고 직감했습니다. 주인은 그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곳에 묵은 이들에게 가끔씩 이런 일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결국 그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예진은 돌아온 후로도 계속해서 꿈을 꾸곤 했으며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그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민준 역시 매일 밤 그 소녀가 나타날까 하는 불안감 속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날의 모험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길고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미스터리한 기운을 남긴 채 사람들에게 더욱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이 겪은 일은 정말로 전설 속의 소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여행 이후로 간혹 한가롭게 쉬고 싶을 때면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산을 아득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주인 없는 낡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림자집이라 불리며 언제부턴가 사라진 가족의 이야기로 유명했다.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상상 속 모험이 현실이 된다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마을 어른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말렸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다. 귀신이란 건 어린애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어딘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쓸쓸한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거실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라진 가족의 얼굴들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집은 이상하게 넓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방마다 들어가 보면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갑작스럽게 문이 닫히거나 창문이 덜컥거릴 때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도 이내 익숙해졌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렇게 밑층에 있는 이상한 방에 도착했을 때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다. 피아노 뚜껑을 열자 먼지가 혹 튀어올랐다. 그때 누군가 갑자기 피아노 뚜껑을 힘차게 닫았다. 우리는 모두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모든 문이 잠기기 시작했다. 갈수록 집안은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다. 마치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벽을 뚫고 나오는 듯했다. 친구 중 한 명이 벽에 걸린 낡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그림 속 사람들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랬다. 그림 속 가족들이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웠니?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둘러 그 방을 벗어나려 했지만 문이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작은 창문을 발견했다. 다행히 창문은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곳을 통해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모든 소리가 멈췄다.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눈물을 닦았다. 그 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우리 모두 의논 끝에 그 집에 다시 가보지 않기로 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선 언제나 그 집 앞에 서 있었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여전히 그곳엔 잊혀진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이후로도 마을에서 전해지며 그림자집의 신비와 공포를 더욱 부풀려 나갔다.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와 함께 그곳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